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남편이랑 건강 챙기면서 가까운 곳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며 소소하게 늙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은 꼭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명자가 달라진 건 이혼 후부터였습니다. 명자, 저, 그리고 해옥이. 우리는 20년 넘은 친구예요. 아이들 어린 시절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나 어느새 남편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애들 어릴 때는 셋이서 번갈아 김밥 싸서 소풍 다니고 시험 기간이면 아이들 학원 끝날 때까지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다리곤 했어요. 남편 흉도 보고 시댁 이야기 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다 또 웃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젊은 날을 다 알고 있는 친구였죠. 그런데 몇 년 전 명자가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둘이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것마저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더니 나중에는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 대출 얘기뿐이더라고요. 결국 둘은 빚만 남긴 채 헤어졌어요. 다행히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 살고 있었지만 명자는 작은 원룸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싱크대에는 컵 2개와 작은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가 전부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에 계란 몇 개가 끝이더라고요. 명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었어요. 혼자 사니까 먹을 게 별로 필요 없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일부러라도 자주 찾아갔어요. 반찬을 조금 더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에 남은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도 챙겨다 줬습니다. 해오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나 두부 많이 샀는데 너 가져가. 명자야, 우리 집 김치 익었는데 가져갈래? 우리는 티나지 않게 챙겨주려고 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명자는 한동안 무기력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셋이 강원도 패키지 여행도 갔어요. 버스 안에서 관광 가이드가 노래 틀어주면 박수 치면서 따라 부르고 휴게소에서 간식도 사 먹으며 웃고 또 해역의 친정이 부산이라 여름에는 같이 내려가 며칠 묵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바람은 하나였어요. 명자가 다시 예전처럼 웃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명자가 조금씩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 있으니 남편도 허전해하고 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6살 큰딸이 작은 군종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딸 얼굴이 창백해져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는데 돈이고 뭐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다행히 친척 고모님 가게에서 판매랑 재고 관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적은 월급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빈둥거리지 않고 나가 일하는 모습이 고맙더라고요. 물론 생활은 빠듯했어요. 카드값도 줄여야 했고 외식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계속 나 자신을 달랬어요. 괜찮아. 건강하면 됐어. 둘이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넉 달 정도가 흘렀어요. 큰딸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친구들이 잠깐 얼굴 비춘 거 말고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셋이 항상 가던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한 저는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분명 명자인데 제가 알던 명자가 아니었어요. 늘 화장기 없이 수수하게 다니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진하게 화장을 했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더라고요. 화려한 블라우스에 처음 보는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걸어오는 표정마저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미안, 늦었지? 웃으며 자리에 앉는 명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 혜옥이도 아무렇지 않은 듯 반갑게 인사를 했고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명자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저는 참지 못하고 혜옥이에게 물어봤어요. 혜옥아, 명자한테 무슨 좋은 일 있어? 혜옥이가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어디 회사 들어갔대. 엄청 잘 나간다던데? 회사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파티도 하고 능력 인정받아서 잘 나간다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좀 놓였어요. 무기력하게 지내던 명자가 다시 웃고 어디선가 인정받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상하게 명자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 명자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부러운 건지 다행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명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헤어진 뒤에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명자한테 먼저 전화해서 뭐해?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괜히 바쁠 것 같고 괜히 내가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다 어느 날 명자가 먼저 단체방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흰 모자를 쓴 명자가 웃고 있었어요. 뒤에는 골프 필드가 보였고요. 오늘 첫 라운딩 너무 재밌었어. 혜혁이가 바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와, 명자야 멋지다. 저도 따라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는 이모티콘을 보내놓고 한참 동안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낯설었어요. 20년 넘게 봐온 친구인데 골프를 치는 모습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예전 명자는 커피값 몇백 원 아끼려고 할인 쿠폰 찾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제주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 수영장, 조식 뷔페, 와인잔. 명자는 사진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워크숍 다녀왔어. 저는 또 멋지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묵직했어요. 부러운 건지 질투인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명자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됐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가 봅니다. 남편 퇴직 후부터 저희 집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친척 고모님 가게에서 판매랑 재고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일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 물건 나르고 손님 상대하는 게 쉬울 리 없었죠. 저녁이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양말도 벗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어? 남편은 잠시 웃더니 말하더라고요.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 나이에 써주는 데가 있는 게 고마운 거지.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또 짠한 마음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감정도 있었어요. 원망이었죠. 남편은 몇 년 전 퇴직금을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 따라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자신만만해 했어요. 여보, 내가 잘 굴려볼게.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말 믿고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대부분이 날아갔죠. 그 후로 남편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잠든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때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론 그런 제 자신도 싫었어요. 누구보다 남편이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과거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란 한 판 가격도 오르고 수박 하나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샀을 텐데 계산대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워지는 제 모습이 서글펐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흰머리는 늘어났고 화장도 안 한 얼굴은 칙칙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늙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재미없이 살았지? 그날 저녁 혜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시간 돼? 커피 한잔 하자.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서 만난 혜혁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요즘 명자 잘 지내나? 혜혁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 요즘 명자 자주 봐. 그래, 명자 진짜 잘 됐나 봐. 그랬더니 혜혁이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회사 들어갔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혜욱이는 괜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얼마 안 됐어. 그냥 배우는 단계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까지 왜 해? 혜욱이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더라. 애들 다 크고 남편은 아직도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내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야. 거기 가면 다들 밝고 서로 응원해주고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도 않더라. 혜혁이는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친구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명자가 변한 것도 놀라웠는데 헤어게까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왠지 저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명자도 혜혁이도 둘 다 웃고 있는데 왜 나만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을까?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명자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욱이가 사실 나도 그 회사 들어갔어 라고 말한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죠. 명자야 워낙 힘든 일을 겪었으니 뭐라도 붙잡고 싶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혜욱이까지 거기 들어갔다니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며칠 뒤 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토요일 저녁 비워. 왜? 회사 연말 행사 있어. 혜혁이도 오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구경만 해. 너도 바람 좀 쐬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내가 거길 왜 가? 괜히 뻘쭘하지. 그러자 명자가 웃더라고요. 무슨 뻘쭘이야. 그냥 친구 초대한 거야. 호텔 뷔페도 나오는데. 옆에서 혜혁이도 거들었습니다. 와봐.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고 재밌어. 나도 처음엔 이상했는데 와보니까 좋더라.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가기로 했어요. 행사 당일 괜히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니트와 바지를 입었다가 벗고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죠. 결국 몇 년 전 조카 결혼식 때 입었던 블라우스와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꾸며본 적이 있었지? 남편은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무슨 성 보러 가는 사람처럼 꾸몄어?
오랜만에 호텔 간다니까 그렇지. 잘 놀다 와.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저는 괜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멋지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줬을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호텔 연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젊은 사람들보다 대부분 우리 또래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50대, 60대로 보이는 사람들, 부부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끼리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표정이 밝았어요. 혜혁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명자도 일어나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명자의 모습은 정말 낯설 정도였어요.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귀걸이, 화려한 화장까지. 몇 년 전 좁은 원룸에서 눈물 흘리던 친구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때? 나 괜찮아? 명자가 웃으며 묻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너 진짜 예뻐졌다. 명자는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앉은 혜혁이가 신나서 손뼉을 치더라고요. 강사가 무대에 올라와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조금 민망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왜 다들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행사 중간쯤 갑자기 시상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별 우수 성과자들이 호명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박명자 대표님, 명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대형 화면에 명자의 얼굴이 크게 비쳤어요. 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성장한 박명자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눈앞에 예전 명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원룸, 냉장고 안에 계란 몇 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수십 명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어요. 혜혁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명자 진짜 대단하지? 저는 대답 대신 박수만 쳤습니다. 명자가 상패를 들고 내려와 우리를 보며 웃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야, 나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축하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명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이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침에 밀어둔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삶이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큰 딸도 건강을 되찾았고 남편도 힘들지만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명자가 부러운 건지 박수를 받는 그 모습이 부러운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 눈빛이 부러운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호텔 행사 이후로 제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명자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국을 끓이다가도 생각났고 빨래를 개다가도 생각났어요. 특히 명자가 상패를 들고 울먹이며 웃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한 번은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늘어난 흰머리, 대충 묶은 머리, 늘 입던 티셔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난 누군가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언제였을까? 그러던 어느 날 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일 시간 돼? 왜? 회사 교육 있는데 같이 가보자. 아우, 내가 뭘. 그냥 구경만 해. 안 하면 그만이고. 옆에서 해옥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와봐, 재미있어. 결국 저는 따라가게 됐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선 날 괜히 심장이 뛰더라고요. 깔끔한 로비, 반짝이는 유리문,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다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너무 반갑게 대해줬다는 거였어요. 어머, 너무 고우세요. 명자 대표님 친구세요? 분위기가 좋으시다. 같이 잘 해봐요. 사실 별말 아닌데 그 말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사람들 좋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립스틱도 바르고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젊었을 때 처음 직장 다니던 날 같았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신는 저를 보고 물었어요. 어디가? 교육 있어. 무슨 교육? 그냥 사람들 만나고 공부도 하고.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딘가 못마땅해하는 표정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 아줌마였던 사람이 얼천만 원 벌게 됐다는 이야기, 남편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선 이야기, 칠순이 넘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매일 듣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월천은 꿈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경제적 자유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누우면 상상을 했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는 삶, 딸들한테 용돈도 주고 손주 생기면 여행도 보내주는 삶,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서 여유 있게 사는 노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명자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 그때 명자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투자라는 거래. 무슨 투자? 제품. 많이 해야 돼? 처음엔 그래야 빨리 올라가지. 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야. 해오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부담됐는데 써보니까 좋긴 하더라.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급했습니다.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는 투자지. 돈 벌려면 종잣돈을 투자해야 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집으로 택배 박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세제, 샴푸. 처음에는 몇 개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거실 한쪽이 박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멈춰섰습니다. 이게 다 뭐야? 회사 물건. 당신이 다 쓸 거야? 팔기도 하고.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왜? 아니, 그냥 걱정돼서. 걱정?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래 쌓였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퇴직금 날려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투자야. 이런 투자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좀 하지 마.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변했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리던지 저는 화가 난 채 방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누워서도 이상하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왜 나만 무시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회사 단체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첫 수입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명자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하고 있어. 우리 나이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멋지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나도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이라기보다 들떠 있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일이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 응원해주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역시 사람 보는 눈 있으시네요. 언니 같은 분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인데도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월 1,000만 원, 경제적 자유, 해외여행, 손주 용돈, 노후 걱정 없는 삶, 그게 정말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카드값이었습니다. 매달 결제되는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투자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돈이니까. 그런데 통장 잔액보다 카드값이 더 빨리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하게 겁은 나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성공은 용기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돈도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아끼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거 진짜 좋아. 한 번만 써봐. 신우이한테도 보내고, 사촌 동생한테도 보내고, 심지어 남편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따라가서 건강식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당신 오늘 왜 그랬어? 뭐가? 친구들이 불편해하잖아.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좋은 거 소개해주는 게 뭐가 잘못인데?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전화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언니는 바쁘다는 말만 했고, 조카는 제 문자를 읽씹했습니다. 동네 엄마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고, 단톡방에서도 제 말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동네 엄마 둘을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 우리 먼저 가볼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바쁘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럴수록 저는 더 회사에 의지했습니다. 거기서는 모두 제 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이해 못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발목 잡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뎌야 해요. 저는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거실에 쌓인 박스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왜? 우리 집이 지금 창고 같잖아. 이게 다 돈이 될 거야. 언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애들 엄마 같지가 않아. 그 말에 저도 폭발해버렸어요. 애들 엄마 같지가 않다고? 당신은 퇴직금 날려놓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해? 당신 때문에 우리 노후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맞잖아. 그래, 내 잘못 맞아. 근데 당신도 지금 위험한 거 알아? 위험?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는 평생 그렇게 살아.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몇 달 뒤 우리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면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원룸 바닥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화려한 블라우스와 구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곧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명자의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화장은 진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술 2잔쯤 마셨을 때였습니다. 명자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나 이번 달 카드값만 1,000만 원이 넘었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차도 리스야. 명품도 다 할부고 제주 여행도 다 내 돈 보태서 간 거야. 저는 멍하니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명자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 빚이지 뭐. 그런데 후회는 안 해. 이혼하고 원룸에서 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빚인데 차도 여행도 가방도 화려한 모습도 전부 빚인데 후회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그날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원룸에 앉아 박스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명자도 그리고 나도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명자와 헤어진 날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두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명자가 아니었다면, 명자가 저를 그곳으로 끌어들이지만 않았더라면, 혜옥이가 먼저 빠져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혜옥이가 더 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딸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엄마답지 않아. 우리까지 힘들게 하지 마. 아이들이 울면서 말리는 바람에 혜옥이는 초기에 손을 뗐다고 했습니다. 큰 손해는 봤지만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는데, 같이 흔들렸는데, 왜 혼자만 빠져나갔을까? 왜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더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에 들렀습니다. 라면이랑 우유를 사고 계산하려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아이들 학원 엄마로 몇 번 같이 커피도 마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쟤 맞지? 남편이랑 결국 헤어졌다며? 그러게 사람 일 참 몰라. 다단계 하다가 그랬대. 둘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르는 척 했지만 다 들렸어요. 계산하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 한 번은 병원에서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예전에 아파트 부녀회에서 같이 반차를 만들던 언니 둘이 제 뒤에 앉았습니다. 명재랑 셋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결국 저렇게 됐대. 그러게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지. 남편이 불쌍해.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예전에는 김장철이면 서로 배추도 나눠주고 명절이면 떡도 갖다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 사람들에게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더라고요. 정희 엄마, 돌아보니 초등학교 때 학부모 모임에서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가워서 웃으려는데 그 사람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힘들겠다. 그 한마디에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안타까움보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더 많아 보였거든요. 그게 참 서러웠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남편과 헤어진 것보다 20년 넘게 얼굴 보고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체면도 잃고,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몇 달 동안은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누워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척 소개로 작은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처음 출근한 날 손가락이 얼얼하도록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말없이 김치만 집어 먹었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린 반장이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힘들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카드값을 조금씩 갚아나갈 때마다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적어도 더는 허황된 꿈을 쫓고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잔업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과 새우깡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주째 제 저녁은 그게 전부였어요. 혼자 먹으니 밥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원룸 문 앞에 작은 아이스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잘못 둔 줄 알았어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는데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열무김치, 콩나물무침,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오징어채 볶음. 반찬통 위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밥 잘 챙겨 먹어. 날 따뜻해졌더라. 몸 상하지 말고. 명자, 해우.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스박스를 안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몇 달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전화해도 안 받았고 혜옥이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부엌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었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명자가 이혼하고 원룸에 혼자 살 때 혜욱이랑 제가 반찬을 해다 주던 날들. 그때도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명자를 따라간 것도, 남편을 원망한 것도 결국은 제 불안과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요. 명자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혜욱이가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남들처럼 살고 싶었던 욕심, 초라하게 늙기 싫었던 두려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외로움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혜혁이 문자창도 열어봤지만 답장은 쓰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웃으며 얼굴 볼 용기가요. 마음이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사람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봄이 오는 날이 있겠죠. 그날이 오면 저도 먼저 용기 내어 친구들에게 밥 한 끼 먹자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공장에서 하루를 버티고 집에 돌아와 밥 한 끼를 챙겨 먹으며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죠. 누구나 남의 인생이 부러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은 지난날의 선택들에 관한 대가를 하루하루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겠죠? 어디에 털어놓지 못한 제 부끄러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